22대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 새해를 맞아 신동아가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이해와 판단을 돕기 위해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과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역할입니다. 말씀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연구하신 후 책 대한민국 생존 전략을 펴내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보수 진영 개혁 최선봉에 섰다가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개혁신당 창당에 나선 거부할 수 없는 미래의 저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는 2024년 새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신가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국민들이 살림 걱정 좀 덜하고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국가,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는 그런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올해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한 몇 년간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재명이 나쁘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쁘냐, 아니면 곁다리로 김건희 여사가 나쁘냐, 이 정도의 문제로 선악의 문제로 귀결되었던 것이 올해는 좀 거치고 실제 민생의 문제를 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워낙 민생과 그리고 젊은 세대의 삶이 지금 화급에 닿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식으로 정치권이 시간만 보내가지고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 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 현실을 바꿔내려는 두 분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에 대해서는 대담 후반부에 자세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입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눌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생존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그리고 한국 정치의 역할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낙연 대표님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북핵 위기와 이 미중 경쟁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그 얘기부터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반도를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는 원치 않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냉전 시대처럼 다시 재현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가치 외교 또는 이념 외교가 한미일 편중의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가 더욱더 선명해지고요. 네. 남북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관계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특히 안보를 강조하다 보면, 안보라는 것은 나의 힘을 키운다는 것인데 그건 반드시 상대의 안보 강화도 불러오게 돼 있어서 네. 안보의 강화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안보의 강화와 함께 평화 대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평화 대화가 없는 안보의 강화만으로 가다 보니까 남북한이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게 돼서 급기야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원론적인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이 대사변을 언급한 이후에 새해 들어서 북한이 지금 연일 해안포를 지금 발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엄중한 이 한반도 현실에 과연 대화가 가능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도 혹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대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을 매우 압박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 구도로 가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배가 튼튼하게 버티는 결과가 됩니다. 네. 특히나 이제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러시아도 점점 중국과 밀착하면서 미국의 통제가 먹히지 않는 상태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과거처럼 미국에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되는, 중국과 러시아를 믿고
무장의 강화, 핵무장의 강화라든가 또는 도발이라든가 이걸 해도 된다고 믿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네. 지금의 한반도 긴장은 바로 그런 결과의 반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이 뭐랄까요,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강대강 대결을 좀 우려를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 안보 정책 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협력 강화라고 하는 대전제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따른 미국과 일본의 전향적인 어떤 변화가 나온다고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은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동참했을 경우에 경제적 이익에 대해 가지고는 미국이 한국 측 편의를 많이 봐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 방향을 지지했다면은 네. 지금 시점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안보 이익과 경제적 공동체에도 같이 참여해서 사실 아까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중러와의 대립구도가 강화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통령의 방미나 이런 걸 보면은 의전은 극진하게 받았지만은 실리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 문제라든지 반도체 문제 등에 있어가지고는 어느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과연 우리도 지금의 안보 전략을 경제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지금의 경로보다는 조금 더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명한 경제적 이익이나 안보적 그런 이익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과 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치 외교,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실리 외교도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고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 북핵 억제를 위해서 한미일 삼국 협력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이낙연 대표께서 보실 때는 한미일 삼국 협력 강화가 북핵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어떤 안정을 가져오는데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이른바 압박 정책이죠. 네. 압박 정책만 가지고 북핵에 대처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했던 그런 시대, 탈냉전 시대에도 미국의 대북 압박, 봉쇄 일변도의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 강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한 시대도 아니고요. 네. 중국이 상대적으로 많이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시대이기 때문에 한미일 삼국 간의 연대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만 가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통해서 1990 몇 년이었습니까? 클린턴 행정부 네. 때 페리 이니셔티브라고 그래서 네.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의회에 보고했던 페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걸 보면 상호 위협 감축이라는 그 키워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상호 위협 감축의 입장에서 북핵 문제에 대처하는 대화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을 가지기 전의 대북 정책과 네. 이미 핵을 가진 뒤의 대북 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미 핵을 북한이 가졌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상호 위협 감축, Mutual Threat Reduction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전략으로 서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압박 정책뿐만 아니라 이제 대화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이런 접근 방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북한이 최근 대한민국은 통일 대상이 아니라 이 적대 국가다 이렇게 천명을 했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한 압박 아닌 대화를 통한 어떤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북한이 한국을 통일 대상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 항상 적화 통일의 대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별로 달라진 것이라고 좀 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우리가 경계선 도발이나 국지적 도발에 대해 가지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해안포 도발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9.19 군사 합의에 따르면은 해안포 도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북측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 9.19 합의를 놓고 서로 누가 파기했냐 가지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제스처로 그러한 도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지금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동등한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북핵의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더 한 단계 진일보한 미사일 위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억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는데,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겁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분쟁이라는 것이 사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의 파급 효과가 뭐겠습니까? 북한의 재래식 포탄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서로 양쪽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북한이 어쩌면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라는 것을 입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위협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는 아까 말했던 한미일 협력을 넘어선 더 다자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현재 안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서 북핵을 억제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좀 어렵다. 이런 공통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요. 북한의 어떤 핵 무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게는 실존적 위협 아닙니까? 이 북한 핵을 어떻게든지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뭐 대화가 됐건 외교적인 노력도 가능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이 대표께서는 지금 상황에서도 대화 또는 평화적인 어떤 교섭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던 것이 2017년입니다. 그리고 핵 실험을 시작한 게 2006년인데요. 네. 그 기간에도 우리는 대화를 했고 남북 정상회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고 못할 것은 없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우리를 적대 국가라고 했다고 놀라고 있는데 또 우리 또한 그 이전에 이미 북한을 주적이라고 몇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식의 대응은 반드시 상대방의 똑같은 반응을 유발하게 돼 있다. 도발은 도발을 부르고 안보는 안보를 부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보 강화는 좋지만 반드시 평화 대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이라고 해서 대화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라도 대화를 시작하고 북한이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해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지금이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보수 진영에서는 확실히 상호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태도 변화를 항상 전제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도발 국면에서 아까 말했던 국지적 경계선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는 네. 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참수 작전을 천명하고 북한 급변 사태를 천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상 시나리오일 뿐 현재 당면한 위협 속에서 아까 말했던 위협이 고조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미사일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네. 이런 것들은 북한뿐만 아니라 다자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원칙적인 그런 동의는 있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데 이건 좀 생각해 볼 그 대목이 있어요. 네. 힘에 의한 평화는 냉전이 붕괴되기 직전 레건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네. 그 당시에는 미국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고 소련은 붕괴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이 충분히 통용되는데 네. 지금 한반도 상황이나 4강의 이렇게 군사력 또는 외교력을 총괄해서 본다면 힘에 의한 평화라는 말은 일부의 진리는 있지만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발상이다. 네. 힘에 의한 평화도 있지만 반드시 평화 대화가 뒷받침되는 병행되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고는 평화는 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한미일 협력 관계에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과 일본은 경계 안테나를 대부분 중국 쪽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한미일 공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이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할 말은 해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북한 핵무력의 완성을 이야기한 뒤에는 그것의 투사체에 대해 가지고 북한이 계속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결국엔 탄도미사일도 그렇고 소위 SLBM이라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이 SLBM이라는 것이 아주 완성된 단계로 투입되게 되면은 미사일을 남해안으로 잠수함 끌고 와서 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레이더가 전부 다 북쪽을 향해 있는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막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또 보유해야 될 것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우리의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잠수함을 감시해야 되는 것인데 네. 잘 보시면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대중국 압박을 위해 가지고
호주와 영국이 오커스 합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방 세계에서 양해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외교 성과였거든요. 네. 그럼 저는 많은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초기에 윤석열 정부가 대미 외교를 강화할 때 혹시 그런 군사적 실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 핵 추진 잠수함, 핵 미사일을 장착한 잠수함이라 핵 추진 잠수함 정도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양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있었는데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네. 과연 한미일 삼각 협력 체계에 우리가 동참하면서 네. 어떤 안보적인 어떤 강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보수가 말하는 상호주의라 그러면은 차근차근 진행되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초기에는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론이 나왔었고 네. 대통령 스스로가 그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 말이 쏙 들어가고 말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꺼냈다가 주워 담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단계에서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일 원자력 협정, 핵협정이죠. 네. 과 같은 정도의 한미 핵협정의 개정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아까 핵추진 잠수함이라든가 또는 재처리, 플루토늄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한국은 서로 다르거든요. 네. 이해관계가 좀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 규정이 다릅니다. 양해하는 정도.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일본한테 허용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당장 핵무장까지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본 수준의 어떤 것은 인정해라 하는 정도의 협정 개정 문제는 추진할 때가 됐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국 협력을 강화를 하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이게 내용을 좀 채워나갈 필요가 있다. 네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한반도의 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당면 과제라면 저출산의 경우에는 이 대한민국 존립 자체를 위협할 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30대 중후반 때부터 네. 제 친구들과 교류를 하다 보면은 제 친구들 중에는 경제적인 여건은 충분한데도 육아나 아니면 출산을 결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물어보게 되면은 여성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사회 진출 연령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사회에 진출해서 직장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 쌓았을 때 결혼을 결심하고 출산을 결심하게 되면은 한 4, 5년의 최소한의 이제 커리어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단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고요. 네. 전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과거 같으면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이를 떠내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럼 독립적인 어떤 단위를 꾸려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40인데 만약 제가 내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러면 아이를 30년 동안 키워야 된다면은 저는 70대가 넘어가지고 육아 부담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생애 주기의 설계에 있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단축시킨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의 사회 진출 연령을 당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육아 연령을 굉장히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 쪽에서는 지금 천하람 위원장의 제안으로 저희가 발의하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육아의 부담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도록 도농 지역부터 해가지고 기숙사 학교를 최대한 확대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한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머니 아버지는 저와 제 동생을 둘 다 기숙사 학교에 보내셨어요. 고등학교 네. 때부터. 그래서 육아의 기간이 남들에 비해 상당히 단축되었던 경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커리어 단절을 걱정하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출산이나 이런 것에 아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숙형 학교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그만큼 육아 또는 양육 교육의 부담이 좀 덜다. 실제로 사교육비 절감 효과도 상당히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가다듬어져서 예. 이 제시가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께서는 전남지사도 지내셨고 국무총리 지내셨고 또 집권당 대표까지 일해 오셨는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예,
그 노력을 했다고 자랑하기가 좀 민망하지요. 왜냐하면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네. 오히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네. 하나는 전라남도, 원래는 해남이었다. 요즘은 영광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종 모델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또는 영광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첫째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셋째 아이는 얼마 점점 늘어난다든가,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모든 장소에 전광판에 누구네 집 몇째 아이가 태어났다. 네. 이렇게 축하 함께 분위기를 축하해 주는 네, 거군요. 축하 분위기를 고조한다든가, 네. 부모가 원하면 아이의 이름을 무료로 지어드린다거나, 또 산후조리원을 싸게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산모의 건강이나 또는 정신적인 회복을 도와드린다거나, 하여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정책화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 네. 그래서 한때 해남은 합계 출산율이 3.4664 그 언저리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의 모델은 세종인데요. 세종은 1.6명 언저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세종 모델은 지원보다는 여성 또는 남성의 안정성, 직업적 안정성입니다. 네. 세종은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또는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다가 돌아와도 내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고 그 자리도 그대로 보존되는, 네. 아까 이준석 대표가 말씀하신 경력 단절 요인이 되지 않게 해버리는, 출산이나 육아가 경력 단절의 요인이 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그런 구조거든요. 네. 단지 그것이 이렇게 확대돼야 되는데 세종의 경우는 공무원도 교원도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민간 부문까지 그걸 확대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네.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프랑스라든가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이렇게 극복하는데 약간 성공한 데가 있어요. 대체로 여성의 지위 향상, 성평등, 네. 그리고 직업적 안정 이런 것들이 따라주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는 산업화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광 해남 모델보다는 세종 모델을 좀 더 확대해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좋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저출산이 좀 극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아직 미혼이신데 네. 이 솔선수범하셔서 결혼하셔서 자녀를 여러 출생하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실 계획은 아직 없으세요? 아마 이게 반농담의 질문이기 때문에 저도 반농담으로 답하자면은 제가 네. 정치하면서 보수 진영에 몸담았는데 보수 진영의 대통령들을 보니까 보통 결혼 안 하신 분이나 결혼 늦게 하신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그게 제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결국 커리어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영역에선 그래도 좀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겠지만은 말 그대로 지금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하는 것부터 그리고 뭔가를 설계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이런 것 자체가 사치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아까 총리님께서 지원 모델도 그렇고 직업 안정성 모델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어느 것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봅니다. 복합적으로 모든 단계에서 안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이준석 대표께서 펼쳐보실 이제 개혁 신당에서 예.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이 공약을 내세울지 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생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이 대내적인 이 쌍방향 위협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처럼 좋은 역할 또는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뭐 미래를 거부한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죠. 현재를 어떻게 좋은 그 현실로 바꿔낼 것이냐, 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현실을 먼저 좀 진단을 해봐야겠죠.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실종이 되고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양극단 정치가 일상화된 이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제가 1년 동안 유학했던 미국도 바로 이 정치 양극화 문제로 굉장히 앓고 있더군요. 우리 미국 그러면 우리 이준석 대표가 더 전문가신데 요컨대 우선 경제적 그 위축이란 게 있을 겁니다. 경제가 팽창의 시대를 끝내고 이제는 수축이 돼서 네. 사회 전체가 제로섬 사회가 되거든요. 네, 서로 나를 위해서는 상대 걸 뺏어야 되는. 네. 네, 이런 시대가 되면 훨씬 더 이렇게 각박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수축의 시대가 되면 사회적으로 좌절되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증오심으로 이렇게 폭발되고 표출되고 할 텐데요. 네. 그런 현상을 정치가 잘 극복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에 영합하다 보면 정치가 분노를 유발하고 증오를 자극하는 그런 정치로 가게 되고 자기 지지자들의 표를 모으는 것에 급급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양극화되는 건데요. 정치 양극화도 사랑의 경쟁이 되면 좋은데 예컨대 과거의 양김 시대처럼 나는 DJ가 좋다. 이게 훌륭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YS가 훨씬 멋있다. 그리고 투쟁도 더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사랑의 경쟁이면 좋은데 지금은 증오의 경쟁. 나 그쪽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쪽이다. 나는 그쪽이 훨씬 싫다. 네. 이럴 형편없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적으로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과거에 몇 개의 미디어만 있었던 시대에는 그 몇 개 중에 한두 개만 보면 비교적 균형 잡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네. 미디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중에 한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입맛에 맞는 걸 고르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이른바 편식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정보의 편식, 시각의 편식, 그래서 점점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 전체가 그 뭐랄까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국민 전체가 분열되는, 그래서 심리적인 내전 상태로 가게 되는 현상이 오게 되죠. 우리가 지금 그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고 어찌됐건 화합과 통합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상대를 좀 뭐랄까요, 증오의 대상,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과거 이제 악플을 선플로 대체하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듯이 이런 정치도 좀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다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정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사랑보다 증오, 희망보다는 분노가 더 강력을 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태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라면 국민들을 통합시키도록 또 희망을 가지시도록 유도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연말 연초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분열시키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게 쌍뜨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킨 야당의 책임이 큰 거냐, 아니면 국회 결정을 거부한 대통령의 책임이 큰 것이냐. 이준석 대표께서는 어느 쪽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저는 이거는 사정정국을 누가 열었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사정정국을 여는 키는 검찰을 사실상 통제하는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셨고 네. 이 상황 속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결국엔 야당 당수에 대한 검찰의 상당히 강도 높은 수사가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당 당수가 지금 이제 기소받아 재판도 받고 있지만은 반대 방향으로 들어오는 어떤 특검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제 화합을 위해 가지고 그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할 명분 자체가 좀 약한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든지 아니면은 김건희 여사든지 혹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든지 누구든 잘못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대통령께서 검찰 공무원 출신으로서 이례적으로 대통령까지 오르게 된 것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키워드가 바로 윤석열 본인을 포장하는 가장 강렬한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꼭 수사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는 국정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편파적인 수사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약간 본인의 상징 자본을 갉아먹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모순이 가장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국을 막기 위해서는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대통령실에서 정무적인 해결이 필요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개인에 대한 수사나 아니면 취재보다 더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 이 반복되는 비극이 이제는 그만 그쳐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변화를 누가 제안하느냐를 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자, 대한민국 대통령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처럼 지금 되어가고 있다. 특히 거부권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비상대권인 거부권이 남발되기 시작하면서 뭐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거부권 행사의 조건을 대통령께서 밝히신다든지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단순히 이것을 임명하겠다를 넘어가지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이 추천권을 야당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또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그 측근은 특별감찰관이 관리하지만은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곳은 감사원입니다. 네. 그럼 감사원의 지금 실질적인 임명권은 감사원장 임명권은 대통령께서 행사하시지만은 감사원장도 이번에는 그러면은 국회에서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적 전환을 했을 때 이건 결단에 의해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비록 이 특검이라는 게 물려 있지만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권한을 야당에게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정국을 한번 타협으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진정성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이거는 뭐 정쟁 유발이고 우리가 너희 수사할 때는 정당했지만은 특검이 우리 수사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전형적으로 내로남불 논리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안타깝고 네. 저는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점에라도 대통령께서 정무적인 해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는 건 어떠냐. 특별감찰관, 감사원장 임명권 국회와 야당에게 모두 내주겠다. 네. 시스템을 바꿔보자. 저는 그러면 국민들은요.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길 바라는 것이지 절대 김건희 여사 개인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요. 대통령 개인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다. 우리 국민들을 믿고 가셔야 된다. 대통령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의 어떤 절대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을 하자. 네. 이준석 대표의 저 제안,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일리가 있는 제안이고요. 네.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이게 참 악순환의 연속이지요. 정부 여당은 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방탄한다고 비난해 왔는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내세워서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인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권을 내세워서 방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과 방탄의 수렁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2년째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공격과 방어가 계속 공수를 오가면서 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치가 지금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다 네. 이렇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래서 그럴까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해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지금 전환을 했거든요. 그 이준석 대표께서는 한동훈 비대위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이 되기를 결심한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의 위치를 어디에 놓고 계신지를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보는 아무리 봐도 본인이 준비된 대권 주자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화법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행보도 그렇고 지역 순방 행보도 그렇고. 그런데 당 대표를 뭐 이낙연 총리도 지내보시고 하셨지만은 거대 정당의 당 대표라 하면 밖에 드러나는 영역이 10이고 20이라고 한다면은 안에서 당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당 대표 역할이 7, 80%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입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 안에서 화려한 어떤 비유나 이런 것들이 자꾸 압박감 속에 나오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이낙연 총리님도 언변이 좋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님에 대한 궁금한 어떤 정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이낙연 총리님은 항상 언론과의 대화를 통해서 총리 시절에도 많이 밝히셨기 때문에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총리였던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거는 여당의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라 한다면은 적어도 대담 프로그램 자리라든지 아니면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대해 가지고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서 원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하셨는데 몇 달 만에 그만두시면서 국정이 더 악화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소통을 안 하면서 오히려 좀 악화됐다. 저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처음부터 약간 그게 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예전에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자리에서는 받아치기 같은 느낌으로는 많이 이제 국민에게 알려진 것 같은데 또 그것이 일부 국회의원의 질문에 받아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언론인들이 대행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가감없이 물어봤을 때 그걸 어떻게 소화해냈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기대되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 아까 논의했지만은 쌍특검 같은 경우에 활발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길 기대했는데 성역이 있다는 걸 스스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직전에 그럼 여당의 구원투수격이었던 인요한 위원장만 본다 하더라도요. 인요한 위원장은 방송에 성실하게 나와가지고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명하셨고 다만 그게 좀 서투름이 있어서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대담에도 네. 응하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은 약간 그런 모습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총선 승리를 이끄는 어떤 당 대표로서의 어떤 비대위원장보다는 차기 주자 행보를 하는 것 같다. 또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을 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 보실 때는 좀 어떻습니까? 우선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선택을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네.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신뢰관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위상이나 또는 국민의힘의 선거에 도움을 줄 것이냐 이 문제에 크게 기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놓쳤거나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진정으로 윤 대통령과의 신뢰가 깊다면 예컨대 윤 대통령의 실정 가운데 몇 가지를 시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더라면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본인도 더 올라가고 국민의힘의 선거에도 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흉상철거 문제 백지화하겠다. 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충격으로 아주 좋은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첫 반응이 김건희 특검이나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좋은 의미의 차별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 노선을 선택해 버렸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행보로 일시적인 인기를 끌고 주목을 받는 것 그건 한계에 올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한계나 부족한 점을 극복을 하고 그렇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걸 좀 잘 못 살린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자기가 전부 짊어지고 가게 되는 그런 것을 본인이 선택했거든요. 네. 그것은 글쎄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결과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국민들이 좀 이해하시기 편하게 뭐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10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이런 거 잘못 답하면 이제 헤드라인 잡히기 때문에 저는 숫자 답변은 하고 싶지 않고요. 예. 전 지금 시점에서 학점 정도로 준다면은 아마 B 학점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B 학점, A 학점을 주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판이 바뀐 건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의 주목은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고 지금까지의 비대위원장들 보면요. 관심도 못 받고 개혁도 못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관심은 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적어도 B 학점 받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아까 제가 언급했던 직전에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요한 혁신위원장. 소위 언론의 관심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용두사미 같이 끝난 이유가 네. 결국엔 성역을 상정했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다 평가하고 다니십니다. 너는 마음이 다친 것 같아. 너는 젠틀맨이야. 다 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평가하라 그러면은 나는 도덕을 배워가지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국민들이 야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봅니다. 전선을 어디로 설정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총리님 언급하셨지만은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외람되지만 처음에 하신 말씀들 뭐 삼국지 언급하시고 이럴 때는 왜 이준석이랑 차별화를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인요한 위원장을 논쟁하면서 환자가 어딘지 봐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차별화의 대상이 어딘지를 잘 보지 못하면은 저는 과목 선택 자체를 잘못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심을 받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지지로 이어질지는 좀 미지수다. 그래서 A학점은 안 주시고 B학점을 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뭐 같이 학점으로 얘기를 한다면 몇 학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가 선생님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단지 순발력 예. 그리고 경쾌한 몸짓 이것은 정치권에서 조금 드문 것이죠. 네. 그 점에서는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대권주자 말씀하셨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이니까 아직은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하기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22대 총선에 지역구 출마도 하지 않고 비례대표도 출마하지 않겠다. 이른바 이제 헌신을 먼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헌신을 요구하겠다. 이것이 약간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높이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책임 정치도 하나의 중요한 가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도 여기 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내가 당선될 만큼의 선거판을 만들겠다. 그것도 중요하고 아까 말했던 헌신이라는 건 자기 희생이 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에 뛰어들어서 아직까지 당선 이력이라든지 아니면 선거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희생을 내세는 거는 약간 좀 메시지 모순이다. 자기가 지금 뭘 가졌다는 인식이 있어야지만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무엇을 가졌죠? 국민들이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정치에 입문한 신인인데 신인이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본인이 뭔가 나중에 따로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희생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수진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이번에 총선에서 누군가가 부여한 정치적 역할을 완수하면은 네. 다시 한동훈 위원장에게 추가적인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큰 희생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화법이 좀 묘했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입문과 동시에 자기 희생을 선언하는 사람은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스스로의 어떤 정치력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누군가의 여전히 반사체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만약에 여당이 좋은 성적을 낸다 그러면은 나중에 총리 하겠다고 하실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정치적 역할, 예를 들어 여당이 선방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또다시 뭐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누군가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보장된 희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첫 일성이 민주당을 겨냥을 했어요. 86 운동권 특권층이다. 또 개딸 전체주의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거든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께서는 좀 동의하시나요? 우선 집권 여당의 선대위원장 최고 지도자라면 국가 전체의 고민, 국민들의 아픔 이런 얘기를 먼저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 자리에 오르자마자 상대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는 것 굉장히 낯설어요. 네. 여전히 검사 본능이 춤을 추는 것 아닌가. 안 그래도 검찰 과잉의 이 시대에 전부 다 이렇게 진려하고 있는데 네. 모처럼 젊으신 집권당의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것이 더 전면으로 나와서 검찰공화국 완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합과 포용을 먼저 얘기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네. 오히려 이제 대결의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오히려 좀 첫인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그 비대위를 꾸리면서 국민의힘은 이렇게 뭐랄까요, 변신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지금 개혁신당 창당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탈당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겁니까? 실제로 저는 1년 반 전부터 제가 국민의힘이라는 당 내에서 굉장히 많은 탄압을 받아왔던 것을 국민들이 목도해 왔고요. 네. 저는 그 과정에서도 제가 했던 조언들을 지금 다 되짚어 보자면은 결국 대통령이 바뀌어 가지고 국정 기조를 바꾸면은 그래도 총선이나 아니면은 다가오는 선거들에서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방향성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내부 총질로 규정합니다. 그러면 언로가 막힌 것이겠죠. 그 정치인이라는 것은 말을 무기로 해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당원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집단적으로 그러면 누가 나와서 토론회 장에서 그 방안에서 얘기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계속 이제 싸잡아가지고 저렇게 하면 내부 총질 이런 식의 평가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말을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반성하는 건 뭐냐면 2016년에 탄핵이 이제 벌어졌을 때 그랬을 때 저는 그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언로가 차단되었던 것이 얼마나 큰 재앙으로 다가왔는지를 체감했습니다. 2015년에서 2016년 넘어가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했다고 해서 내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많은 구성원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권력이 들어와서 말을 하지 못했고 2016년에 그래가지고 공천도 안 줬죠. 공천도 안 주고 많이 의석이 줄었죠. 네. 근데 그때 대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2016년에 결국 최순실 사태라는 것이 벌어지는데 그 다음에 당 지도부가 했던 모습이 뭐냐면은 단식하면서 결사옹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국민들이 저 당은 저 당 스스로 정화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일어나고 결국엔 탄핵에 이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거든요. 저는 보수 정당이 그것을 보고도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먹고 살만해졌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다. 전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는 소위 의석이 120석 정도 됐었는데 그 안에 수도권 의석이 적어도 20, 30석이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저항하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영남 플러스 비례 플러스 강원 외에는 의석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사실 그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양날개 중에 오른쪽 날개라고 했을 때 이 날개가 이제 완전히 소멸해버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거는 결국에는 노아의 방주를 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대안이 있었다면 저도 그 다른 대안을 모색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노아의 방주를 차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데 한계를 느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탈당해서 지금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낙연 대표께서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내에 남아서 변화와 혁신을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당내를 충분히 알지 못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물론 선의의 말씀이라는 건 충분히 압니다만은 네. 실제로 제가 할 일이 거의 없는 상태로 꽤 많은 세월을 지금 살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주류 세력과 다른 얘기를 하면 바로 그날로 수박으로 모멸되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는 이 상태가 지금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목소리가 억압되고 질식되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것보다도 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유학을 하면서 한국의 정치 구도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침몰해 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겠다. 이런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처럼 양당이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극한적인 투쟁만 하고 국민을 위해서 또는 국가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뒷전에 밀리는 이런 상태로 가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치 구도에 뭔가 바람구멍을 내서 새로운 숨통을 열어야만 대한민국이 지속가능 국가로 회복할 수 있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그 한국 사회, 한국 정치를 양분하고 있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 세력이 있어야 되겠다. 네, 네. 그것이 바람구멍이 될 수도 있고 숨구멍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여당에 몸담고 있던 지금 이준석 대표께서 탈당해서 개혁신당을 지금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는 굉장히 제가 주목하는 젊은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남다른 문제 의식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다가 이 길이 마지막 길이다 또는 이 길이 더 낫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 길에 도전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낙연 대표의 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이낙연 총리님은 사실 대통령 빼고는 거의 모든 직위를 거치셨다 할 만큼 사실 지방 행정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당 대표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가를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실 기회를 찾아가지고 이런 도전하시는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론에 언급하신 것만 본다 하더라도 본인이 마중물도 아니고 그 마중물을 퍼올리기 위한 허드렛물 역할까지 하겠다는 겸손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이낙연 총리님 같은 원로의 그런 발언에 진정성을 많은 사람이 느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저는 그러면 저분이 지향하는 지점에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한 흥분을 저도 느낍니다. 뭐냐면은 그 진정성이 가져다주는 묵직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대표님은 뭐 제가 범접할 수도 없는 무게감과 이력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판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소위 말하는 젊은 세력의 치기 또는 디레탕트의 그런 야심 이런 정도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다소 세대가 차이 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때로는 경쟁, 때로는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다라고 오히려 생각하고 저희도 네. 더 스스로를 다듬게 되는 그런 역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조금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이 예.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셔서 새로운 개혁신당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을 대체할 정당을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예. 또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제 민주당에 몸담고 계시다가 탈당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뭐 민주당 새로운 버전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교집합이 굉장히 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양당 독점 구도 이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짧은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 깨달은 것은 정치 구조가 그 나라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국가 전체가 분열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안 없는 양당제가 이런 폐해까지 끌고 온 것이죠. 네.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60% 정도가 다당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다고 다당제가 바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거기에 비하면 독일은 오랜 다당제 전통을 가지고 있고 바로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극우 정당, 극단 세력이 있기는 있으되 중앙 정치에서 위세를 떨 정도는 못 되게 하는 극단 세력을 변방화하고 소수화하는 그 힘을 이 다당제와 연정의 전통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럽 전체에서 극우 정당이 크게 힘을 펴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로 독일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연립 정부는 DJP 이외에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당장 그걸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고요. 네. 이번 총선에서라도 다당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거라도 지금 만들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번 일이 의미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나 다른 동지들의 앞선 그런 도전을 저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고요. 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정치는 또 이렇게 이념만 가지고 또 명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지지 세력을 모아야 되고 국민의 어떤 그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개혁신당의 경우에는 뭐 허은하 의원께서 물론 이제 의원직을 사퇴하고 동참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아직 현역 국회의원이 동참을 아직 안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개혁신당이 그 창당해서 총선에 나선다 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 있습니까? 또 만약에 있다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사실 밝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비자발적 의사로 이제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다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삭죽기라는 표현을 비하적으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공천 탈락이 뭐 이렇게 매개가 돼가지고 어떤 신당에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비하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은 양당 공이 지금 봤을 때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가지고 공천을 탈락하거나 꼭 아니면 정치에 배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까 주류에 어떤 편입되지 못한 사람들, 지금 주류가 하고 있는 잘못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떨려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속된 말로 이삭죽기라면 쭉정이가 모이는 당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동적으로 알곡을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충분히 이탈하는 의원들이 비자발적 이탈이 많을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정치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서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그분들이 참여할 결심을 할 정도의 훌륭한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한다고 한다면은 현역 의원 입당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이낙연 대표, 이준석 대표 두 분을 모시고 한국 정치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공통 분모가 하나 느껴져요. 지금까지의 어떤 양당 체제, 이른바 적대적 공생관계의 한국 정치가 계속되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생존 전략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숨통을 틔워야 되겠다, 바람구멍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시도를 이낙연 대표께서도 하고 계시고 이준석 대표께서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2024년 이제 선택의 해 아닙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그리고 유권자인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올해 한국 정치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2024년 22대 총선이 있는 올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고 있는 시대정신, 시대적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치혁명입니다. 정치혁명. 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크게 보면 정치 이대로 좋다는 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세력의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겁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많은 국민들을 만나고 있지만 정치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데 동의하시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정치 과정에 모시면서 그분들의 뜻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고 선거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에 반영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큰 숙제인데 그런 과정 전체가 혁명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혁명의 과정에 기꺼이 이 한 몸 던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이낙연 대표께서 정치혁명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께서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자세나 아니면은 우리 지향점에 있어가지고는 정치가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 주장에 공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길에 나선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잊혀졌던 우리의 주제들을 또 발굴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치에 있어서는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장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지난 대선의 판단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장동권이라는 것은 형사적인 사안이고 누가 처벌받으면 처벌받는 것이지 대장동이 누구 것이요, 누가 문제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찬반을 나눠서 대립하고 지난 대선과 지선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공히 경제 공약이 뭔지 아니면 교육 공약이 뭔지 아니면 뭐 안보 공약이 뭔지 기억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가 무의미한 것을 가지고 다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도 마찬가지로 선악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더 나쁘냐, 이재명 대표가 더 나쁘냐 이런 정치로 만약에 몰아가려는 세력이 있다면은 다시 멱살 잡고 공론의 장으로 국민의 삶과 관계된 주제들을 끌고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젠다에는 아까 저희가 먼저 선행 논의했던 저출산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보 상황에 대한 논의들 아니면 또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건설사가 도급 순위 16위쯤 되는 건설사가 무너졌는데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마불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현실화된다면은 총선 뒤에는 어떤 위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정치권도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 저는 이거는 굉장히 큰 폭탄을 우리가 잠재해놓고 선거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결국 부도덕한 경영인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것에 공적 부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으면은 총선 때까지 미뤄놨다가 그 뒤에 아마 곱빼기로 터질 겁니다. 예, 저는 총선이 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용감한 얘기를 하는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은 이게 정치 혁명, 정치 개혁을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여권, 국민의힘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는 당선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수적으로 그 적은 여소야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또 대선 공약조차도 제대로 이행을 못하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 국민들께서 여대 야소로 바꿔주시면 하려고 했던 일들을 좀 힘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에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이 뭐 온통 의석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고요. 대통령이나 정부가 제대로 한다면 의석의 많고 적음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든가 혹은 제1당이 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려운 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민심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네. 자, 그 올해 이번 총선의 어떤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이라고 한다라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20여 년 전에 정치권에 대거 등장했던 이른바 86세대가 교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20년 동안 한국 정치 이 주류로서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 퇴장을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말씀에 좀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제 뷔페 식당 같은 데 갈 때 그 전날부터 장을 비우는 것은 맛있는 걸 많이 먹기 위해서 이제 비우는 것이거든요. 네. 비우는 과정은 잘 됐는데 들어오는 음식이 만약에 기준치에 미달하면은 그건 좋은 경험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20년 보수 정당에 있었던 공천도 비우는 과정까지는 상당히 전격적으로 비워내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그럼 더 신선한 인물들이 들어왔냐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의석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86세대에 대한 적개심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조직화되어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하지만 그럼 그것보다 나은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86세대라고 하는 집단이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다수 의석이나 다수 결집된 힘을 가지고 패거리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게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거에 반대 지점에서 대체하러 들어가는 새로운 음식이 그러면은 서초동 사투리다. 그래버리면 그것도 좋은 경험이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네. 586의 패거리 정치가 문제되는 것은 결국엔 결집된 힘 바탕으로 패거리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86의 패거리 정치 못지않게 지금 국민들은 서초동 사투리의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비워내자는 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겠으나 네. 그것을 서초동 문법으로 채우자는 이야기에는 동의하는 국민이 절대 다수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에서 제3세력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안의 음식을 제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논의할 때 뭐 양양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는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세대적 관점에서 젊은 세대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이낙연 총림 같은 경우에는 소수자 입장에서 할 말을 했던 용기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경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이런 어떤 더 맛있고 신선한 음식들, 패거리 정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검찰 정치가 아니라 더 맛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 가지고 문화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86세대의 퇴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네. 그 사람들이 빠진 공간에 어떤 사람들, 이른바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86세대 퇴장에는 좀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는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이제 18대 국회, 17대 국회 때부터 정치를 하셔가지고 보통 3선에서 5선 사이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아직까지 3선이나 5선까지의 정치를 하면서 그 집단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의 변화를 많이 이뤄내지 못했다면은 개개인은 또 훌륭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집단적으로 시대적 정신을 해결하는
시기는 지나갔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제 86세대의 어떤 이제 시대적 과제, 시대적 어떤 그 시기는 좀 지나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낙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86세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기여한 것은 평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 들어온 이후에도 우리 정치에 상당히 신선한 변화를 유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세대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세대에 속한 운동권을 했거나 또는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도덕적 문제를 야기했다든가 또는 좀 탐욕스러워졌다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86세대 전체가 퇴장을 요구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은 본인들이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것 86세대 퇴장론의 그 바닥에 깔려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86 이전의 민주화 세대의 명예까지 상처를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86세대를 많이 안고 있는 민주당의 빚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 세대는 지금까지도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선배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가 훼손된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86세대와 민주당이 그런 민주화 세력 전체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세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서초동 사투리란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검사 출신들이 대거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정치가 더 나아지질 않습니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서 국회가 다양한 목소리를 다 쏟아내고 그것이 용광로처럼 용해되는 그런 기관으로 돼야지 어떤 특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들어와서 네. 뭘 한다는 것은 정치 발전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뭐 세대 교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좀 접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이번 총선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2030 젊은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가 정치권에 대거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걸 상징하고 있는 분이 이제 이준석 대표신데 이번 총선의 MZ 세대의 어떤 약진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MZ 세대는 지금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아마 유권자로서의 역할이 이번에 많이 부각될 거로 좀 보입니다. 네. 실제로 산업화와 민주화가 양대 정당의 그 핵심 가치였다면은 지난 대통령 선거 이후로 그 가치들이 이제 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뭐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지만은 산업화에 기여하신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뭐 변호사 활동하셨지만은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나 산업화의 영웅들과의 친분이나 이런 것까지라도 존재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당이 이제 이런 걸 재설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삼지대도 그럼 새로운 매력적인 걸 제시해가지고 결국 그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가 거기서 대안을 발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MZ 세대한테 민주화를 위해 같이 싸우자 그러면 시대착오적인 문법이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네. 반대로 우리에게 표를 주면은 고도 성장기를 다시 가져오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대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전문성 있는 대안들을 원하는 겁니다.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뭐 웨이퍼랑 포토마스크 이런 거 들고 와서 사진 찍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정도 가지고 아무도 MZ세대는 반도체 산업이 뜨겠군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이 MZ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하다못해 해외 주식 투자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책 대안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실제로 미세 공정이 어떠니 하면서 다 공부해가면서 투자하는 세대거든요. 그렇다면 공약에 대해서도 아니면 그리는 비전과 미래에 대해서도 다 알아보고 찾아가면서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두루뭉실한 화법으로 그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그게 아주 세밀한 경쟁 속에서 그 MZ세대의 마음을 얻을 정당의 그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를 해야만 MZ의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 MZ 세대의 어떤 전면 등장 또는 스윙 보터로서의 어떤 역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당연히 그 세대가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고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MZ 세대의 진입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이제 환골탈태해져야지요. 네. 이제는 민주화냐 산업화냐 또는 그 무엇이냐 하는 거대 담론 하나로 정치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세분화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 위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씩 대처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MZ 세대답게 대처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이 신당 창당이나 아니면 이제 세력화를 하는 과정에 MZ 세대들이 얼마나 또 동참을 할지 또 그분들과 얼마나 이제 협력을 하실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두 분은 이제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사표 방지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한 표가 뭐 이준석이 마음에 들어서 한 표를 줬다가 당선이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낙선하게 되면 내 표만 의미 없는 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대 정당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역대 선거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소수 정당으로서의 한계 이건 어떻게 지금 극복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저는 시험의 룰이 설정됐으면요. 시험 공부하는 사람은 그 룰에 맞춰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은 그런 노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당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올곧은 마음을 유지한다면은 당연히 그게 사표가 된다는 심리보다는 한 표 응원해서 보태주자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연동형 비례제라든지 아니면 병립형 비례제라든지 제도의 논의가 많이 있지만요. 저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어떤 제도 하에서도 원하는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낙연 대표께서도 이제 새 출발을 하시다 보면 이제 시작 자체는 아주 거대 정당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호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제껏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계시는 절망의 본질은 이겁니다. 재작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들이 받아드신 시험 문제, 시험지에는 누구 둘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수 국민들은 이 시험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이 없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답을 하나 더 얹어서 이 답은 어떠신가요? 하고 제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답이 없다고 절망했던 국민들이 이제 내 마음에 드는 답이 나타났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건 결코 사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표라는 의식으로 투표장에 많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너무 과거 어떤 정치 문법에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선순위에서 너무 뒤처지면 국민 눈에 안 띌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정치 개혁, 정치 변화를 도모하시는 것보다는 두 분이 오히려 힘을 합해서 조금 세력화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좀 더 주목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런 의향은 좀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들의 고려 사항 중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걸 포함해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앞으로 하게 되는 공천이라든지 또는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앞으로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저는 우리가 민주화의 지도자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민주화라는 시대적인 과제를 앞두고는 중요한 시점에 힘을 합쳤고 그리고 또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때는 다소 떨어져가지고 정치를 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국민들께서 결국 그 두 세력의 가치를 다 인정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민주화의 영웅들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 역할을 하고 저희가 뭐 주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도도한 시대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어쨌든 마음이다. 그래서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거꾸로 억지로 물기를 역류시킨다든지 한다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은 고양이 소냐를 맞잡고 서로 힘을 합쳐서 뭔가 거대한 잘못에 맞서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 물길에 합류하는 것이고, 지금은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도 협력해 나가라면 그렇게 따르는 것이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은 저희가 시민들과 국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저희가 움직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두 분은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좀 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거장에 가보면 투표 용지에는 기호 번호가 있고 예. 정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투표 용지에 이낙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출마는 하시는 건가요? 저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요. 네. 어느 것이든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역구든 비례든 네네. 국민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만드는데 헌신하시겠다. 오히려 저는 양당의 그 기득권이라는 벽에 막혀서 기회를 갖지 못했던 청년들 또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께 기회를 열어드리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투표 용지에 이준석 이름 석자가 들어가게 되나요? 저는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전장을 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네. 예전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매번 이제 백선엽 장군의 전과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칭송하고 하는데, 네.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이 결국에는 전투를 지휘하면서 달려나가면서 했던 말이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쏴라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끔 그 앞서 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물러나는 모습 보이면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 사기를 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앞장서 가지고 전선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아마 제가 물러나면 제 뒤를 쏘실 것 같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께서는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선택지, 예. 이 숨구멍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시겠다고 했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앞장서서 가장 어려운 전장에서 정치 변화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2대 총선을 맞는 우리 국민, 가장 절실히 바라는 시대 정신,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엇일까요? 공존입니다. 공존. 네, 지금처럼 진영으로 나뉘어서 자기 진영에서 벌어지는 일은 범죄도 착한 일이 되고 상대 진영에서 하는 일은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되는 이런 무도덕주의랄까요? 네. 이것에서 벗어나서 서로 인정하고 또 공존해가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공존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이 갖는 시대 정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번에 창당을 하고 이런 행보하기 전에 네. 오랜만에 제가 손학규 대표님을 모시고 식사를 제가 모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뵙자고 했던 이유가 저녁 있는 삶이라는 구호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시대 정신으로 대탄생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는데, 감히 제가 그걸 약간 말을 바꾸자면은 내일이 있는 삶을 저는 추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된 거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내 개인은 그 안에서 노력을 하면은 나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을 거야. 이 간단한 것이 부정되면서부터 남의 것을, 아까도 언급됐지만 남의 것을 약탈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패거리지어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정적인 고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노력하는 사람에게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께서는 공존을 말씀해 주셨고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제 희망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늘 국민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왔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치를 일컬어 살아있는 생명과 같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께 선택지를 제공할 뿐 민주국가에서 최종 결정권자는 언제나 대한민국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입니다. 이낙연 대표님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두 분은 한국 정치에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을 제공하겠다며 제3의 길 개척에 나서셨습니다. 이른바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에 가로막혀
양극단 정치를 바꿔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는데요. 두 분의 새로운 도전이 앞으로 90여일 뒤 치러지는 22대 총선에 대한민국 주권자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두 분의 선택이 한국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 정치의 생존 전략으로 인정받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이준석 대표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매거진 동아 유튜브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신동아가 마련한 특별기획 선택 2024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